이쯤 해가지고 화제를 좀 전환을 좀 해보면은 어제 놀라운 발표가 있었죠. 청와대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를 했는데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등 3대 분야에 대대적인 정부와 기업이 초협력한 형태의 투자를 하겠다. 그 발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마어마했죠. 일단 숫자가 4,755조. 네. 4,755억이라고 해도 놀랄만한 숫자인데 4,755조 원을 10년간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끝난 다음에 청와대 출입 기자들 상대로 백브리핑을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 플러스 알파. 더 있다. 예, 매칭 펀드로 더 많이 될 거다. 이게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얼마나 더 큰 숫자가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숫자가 온다라고 김용범 실장이 예고를 했는데 거의 묻고 더블로 가는 수준으로 숫자가 늘어날 걸로 보이고. 그런 표현은 별로 안 좋은데. 네, 여하튼 이제 돈에 정부 대해서. 예산이 이제 우리가 720조? 한 해 연간 760조. 예산이. 네, 한 해 네. 연간 예산이 이 정도 되는데 그에 비해서 엄청난 예산을 수도권이 아니라 주로는 지역에 그리고 이제 5극 3특 체제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룬다는 건데 앞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팹을 짓는데 4기를 일단은 호남 지역에 네 개의 시설을 짓는데 이제 800조를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휴먼 로봇 중심으로 그 투자를 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충청권에는 데이터 센터를 그렇습니다. 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 뭐 강원 지역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들에서 산업부에서 쫙 그 지도, 전국의 지도를 놓고 어디에 어떻게 된다 이런 건데, 중요한 것은 옛날에 우리 70년대 중화공업진흥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박정희 씨 개발. 산업정책 예, 논리. 예. 그렇죠. 완전히 이렇게 산업의 판을 바꾸는, 이제 그것을 AI 시대에 대한민국의 산업의 판을 바꾸는 역할을 이재명 정부가 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정도의 발전 속도라고 하면 우리가 AI 3대 강국 이야기했잖아요. 빅5 넘어서 빅3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네. 이제 가슴 설레이는 이야기들을 어제 청와대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니 박성호 기자도 청와대 출입해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기업이 4천조 투자한다는 얘기는 있으면서 못 들어봤죠. 아, 못 들어봤죠.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어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좀 단순히 급하게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지사 때, 이재명 대통령 경기지사 때 측근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이제 이 발표난 거하고 같이 얘기를 쭉 해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에 이 대권 후보가 되는 가장 첫 번째 요소를 자기들은 뭘 뽑냐면은 그 용인의 하이닉스를 데려온 걸 뽑는다는 거예요. 아 경기도지사 할 때 용인에 하이닉스 유치한 게 실적이다.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이쪽 친명계 쪽에서 표현하는 거는 그 경기도민들이 뭐 남경필 지사나 아니면 김문수 전 지사들이 못했던 거를 이재명 지사가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기업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최태원 회장은 이미 이런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하. 실제로 당시에 잘 지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기업인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뭐 소위 좌파적인 성향이라서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적극적으로 그 인센티브를 주고 풀어주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신뢰가 좀 쌓였기 때문에 이번 건이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얘기를 하는 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기업을 유치할 때 두 가지를 꼭 본대요. 아, 두 첫 가지를 번째는 본다. 기업이 오려면 인센티브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집적돼야 된다. 그러니까 뭉쳐야 된다. 그래서 이번 컨셉에 그대로 다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용 그 삼성 회장 같은 경우에도 그 정부의 인센티브가 상당히 뭐 그 매력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시를 했고 기업들의 그런 불편한 문제들을 많이 처리를 해줬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야당에서 이게 이제 정부가 일종의 좀 강압을 해가지고 뭐 호남권에 투자를 좀 유치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경기지사 때 있었던 측근들 얘기로는 그게 안 가능하대요. 그때 용인 때도 사실은 어디다 준다라고 했는데 자기 용인 아니면 안 오겠다라고 해서 다른 지역은 안 다른 가겠다고 지역을 해서 오히려 어느 지역을 뭐 공짜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더니 그럼 뭐 일본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게 맞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운도 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4년이 남았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겠다. 임기 내야 대강은 완성되겠구나. 네. 그걸 목표로 한다고 했죠. 어제. 그리고 두 번째로 대외 여건도 괜찮았다라고 보는 게 처음에 미국 쪽에 원래 반도체 투자를 바이든 정부 때 했는데 맞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다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지금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로 가기도 좀 녹록치 않은데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때 해냈던 적도 있으니 이번에 임기도 꽤 남았겠고 그다음에 또 의지도 적극적으로 보이고 이런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이 성공을 시켰다라고 보고 이게 단순히 지금 그 친명 쪽에서는 전당대회 뭐 승리 그런 정도가 아니고 역사에 남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되는 그런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본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이재명 대통령이 90도로 허리를 숙였잖아요. 맞아.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이게 정말 고마웠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기업 입장에서도 그냥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건데 서로 잘 맞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제 성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런 그림도 연출이 됐다. 저 사진을 자세히 보면은 재밌는 게 약간 하트 모이 표시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약간 서로 간에 굽히고 있다 보니까 아니, 근데 그런 모양까지 연출이 되는 건데.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의 유연성에 놀랐어요. 이 대통령이 더 연세가 많으실걸요? 아니, 그렇죠. 네. 네, 근데 허리가 더 잘 굽혀진다. 정말. 근데 원래 강훈식 실장에 따르면 큰절하겠다고 했었대요. 근데 아니 큰절하는데 정치인은 허구한 날 인사하는 게 직업이고 저분들은 이재용은 그저 전혀 그런 게 아니었나? 허리 굽힐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그 폴더도 여러 번 접었다 펴봐야 이게 네. 나는 갤럭시 폰처럼 저기도 접어지는 줄 알았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벌렁벌렁. 근데 하여튼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혁명적 변화인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그동안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새로운 대전환의 시대에 그 이제 밑거름이 돼주겠다고 자청하고 나선 두 기업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감사의 뜻을 큰절로 전하고 싶었는데 맞습니다. 이제 참모들이 그러면 오히려 그 양반들이 욕 먹는다. 당사자인 기업인들이 욕먹는다. 네,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해가지고 이제 뜯어 말렸다 이제 이런 후문이 나오는 건데요. 저는 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한 기자가 영남일보 기자가 물었어요. 그거 지금 그 호남 지역에 대한 그 뭡니까 뭔가 특혜다. 특혜 아니냐. 네. 그러니까 왜 영남 지역에 대한 차별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논란이 있다. 야권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땅값이 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발이 안 돼서 땅값이 싸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역사적으로 다 계산을 해보면 조적지열이다 이런 말을 조족지열이다. 조족지열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그동안 호남이 상당한 차별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개발된 게 없어서 땅값이 싸고 그래서 그 기업들이 선택하기가 좋은 입지 조건이 되고 두 번째는 워낙 뭐 특별하게 도시가 개발이 안 돼가지고 햇빛, 바람 이 소위 얘기하는 아리백에 해당하는 네, 모든 자원들을 그쵸. 잘 갖추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버려진 땅이었지만 지금은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편으로 저는 가슴이 좀 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호남 차별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뭐 구미에 왜 안 오냐 이거 무슨 공정하지 않다. 이제 유승민 그러니까요. 의원이 뭐 네. 불공정론을 이제 심지어 꺼내가지고 누구는 뭐 직권남용도 얘기하더라고 보니까. 네. 뭐 나중에 감옥 갈 일이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뜻을 그 취지를 왜곡하는 이 정쟁적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네.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이런 것 같아요. 뭐 수많은 여러 가지 뭐 이론도 있고 뭐 비판도 있고 억측도 있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갈 길을 간다 뚜벅뚜벅 그리고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국무회의 발언을 이재명 대통령 발언 들어봤는데 호남 특혜 논란에 대해서 딱 이재명 대통령의 워딩으로 8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이런 설명입니다. 지금은 영남 인구 1,300만, 호남 인구 500만입니다. 해방 직후에는 호남이 더 많았습니다. 호남이 배제와 차별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습니다. 때마침 AI 열풍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됐고 여력이 있는 공간이 호남이었습니다.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용수 전력 토지가 잘 관리됐기 때문입니다. 지역 차별 운운하는데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조족지열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권의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이런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이 전당대회 사실 구도도 같이 안 볼 수가 없는데 이게 목적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전당대회를 뭐 겨냥해서 했느냐 그건 뭐 알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그것보다 그림 자체가 크다고는 볼 수가 아니, 있고요. 그럼요. 네.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고 음. 또 어쨌든 당내에서 봤을 때는 이 호남 반도체 투자 발표로 인해서 그 친명계 쪽 후보가 굉장히 유리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들은 너무 많이 들으니까 친청계 네. 쪽 반응도 좀 궁금해가지고 친청계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이 호남 반도체 투자 때문에 전당대회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대통령께서 하신 거지 뭐 다른 사람이 관련이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전략이 드러나는 건데 원래 계속 그 정청래 전 대표 쪽에서는 이재명 대 정청래의 구도가 아니라 정청래 대 김민석 이런 구도를 계속 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분리시키려는 전략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의 전략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이랑 각을 세워서 내가 이재명 대통령이랑 이기겠다 뭐 이런 그림보다는 아마 이제 김민석 총리하고 혹은 뭐 송영길 전 대표 이런 인물들과 싸우는 그림으로 좀 치환을 하려는 그런 전략이 앞으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진심인 것은 그 청와대 안에 이제 그 직접 직할 담당관을 네. 두고 챙기겠다고 했는데 오늘 방금 속보도 들어왔는데 메가 프로젝트 청와대 전담팀 위원장을 내가 직접 맡겠다. 정과정을 지원하겠다. 이 얘기라는 것은 본인이 결국은 이 계획을 수립을 했고 완성이 될 때까지 대통령이 4년 동안 임기 동안 모두 챙기겠다. 이런 선언으로 보이거든요, 의원님.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저는 너무 폭주하듯이 막 얘기가 쏟아져 나오는 게 좀 한편으로 걱정은 됩니다. 이제 호남이 용수라든가 전기 여건이 좋은 건 맞다 그러지만 그걸 하려면은 150만 가구의 전원을 공급하는 그 전기 공급 에너지 인프라가 필요하거든요. 호남에 지금 150만짜리 저 도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도시보다 더 큰 도시에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그러면 원전 안 질 수 있습니까? 원전 짓는다 하지. 이걸 짓는다고 지금 태양광으로 말하고 있죠. 네. 이걸 태양광 재생에너지 얘기를 합니다만 그거 갖고는 어림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하면은 이제 이런 어떤 후속 과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나 다름없는 그렇죠. 거고. 그다음에 어제 발표 자리에 저는 진보 정당이라서 그렇습니다만은 기후 국토 뭐 건설 뭐 여러 장관들이 나와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노동과 복지가 없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렇게 4천조를 막 쏟아붓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제 정부는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미래 고용과 노동, 그다음에 복지와 소득이라고 하는 이 사회의 어떤 그 전반적인 룰의 재편성,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인간에 관한 문제, 인문학자들과 철학자들이 또 막 뛰어들어야 되는 영역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 모든 걸 돈과 지역의 이권으로만 환치시키는 논리는 대단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랄까 너무 거칠 뿐만 아니라 네. 이 사안의 본질에 약간 못 미치는 면이 너무 많다. 왜 노동부 복지부 장관은 언제 발표할 거냐? 다른 장관들은 뭐 국토, 에너지 다 얘기하는데 그러면 다른 장관은 상관이 없는 얘기냐?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집권당이 해야 될 일. 집권당이 전당대회에서 뭐 이게 친명한테 유리하냐, 친청한테 유리하냐 이런 계산법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크게 제시한 방향을 집권당에서는 어떻게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하며 그 많은 이해관계자와 지역의 논리들을 하나의 종합하는 국정의 여론을 결집하는 플랫폼으로서 집권당이 어떻게 기능하고 내용을 심화할 거냐. 벌써 저만 해도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의식을. 그러니까 그런 토의들을 사실은 전당대회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니까 이런 짧은 지금. 시간 네. 안에 이렇게 문제들을 쏟아내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지율 올리고 뭐 하고 하는 어떤 퍼포먼스로 이걸 바라보는 시각은 그때는 단기적으로 짜릿할지 모르고 달콤할지 모르나 그러나 이후에 장기 지속적이지 않다. 그다음에 그 좋은 정치는 아니다. 그런 것들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우리 사회 공론의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가 참 고민입니다. 지금 청와대 저 위원회는 저거는 어떻게 앞으로 뒷받침을 할 거냐 하는 어떤 재정과 그 에너지 뭐 이런 맞아요.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지만 후방 지원의 역할. 네. 이게 어디로 가는 나라면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미래에 살고 생활하고 경쟁하고 싸우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본질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걸 공론의 영역에서 해야 된다. 더 큰 과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근데 이제 지금 어제 이제 청와대가 그 행사를 하면서 기자들한테 발표한 21쪽짜리 보고서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보고서에 보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들이 다 설명들이 담겨 있죠. 설명들이 담겨 네. 있고 일단 지금은 이제 건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일단은 거기에 팹을 지어서 많이 만들면 거기에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생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휴머노이드 로봇 일테면은 이 시대가 되면 또 다른 차원의 이제 직업군들이 형성이 되고 이게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축적을 해가야 되는 과정이고 노동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김영훈 이거 조금 다른 맥락인데 그래요? 예. 김영훈 장관이 이제 조만간 그 토론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아요. 아하. 이른바 이제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 이윤, 초과 세수를 어디에 어떻게 할 거냐. 일종의 이제 사회 연대 임금론 이런 거를 제기를 했고. 그 원래 김영훈 장관이 정의당 노동본부장 할 때 많이 했던 얘기예요. 그렇구나. 뭐, 예, 제가 옆에서 그때도 많이 들었어. 그때도 반도체 특수가 있었어요? 그건 없었잖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저 얘기가 나오는 거는 조금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 네. 예컨대 스웨덴 사회민주당은 네. 스웨덴 저 노총위원장이 수석 최고위원을 겸임합니다. 그러면 스웨덴 노총은 뭔 일을 하느냐? 정규직 임금 너무 높아. 비정규직 임금 너무 낮아. 요걸 좀 깎아서 일로 줘. 그다음에 저기 외국인 노동자 너무 낮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 이 임금 정책 자체를 짜는 게 노총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사회연대 임금제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때 김영훈 노동본부장이 있던 시절에 한 저기 대기업에서 내가 어느 기업이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노사합의에서 최초로 본사의 정규직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깎아서 하청업체 임금으로 보전해 주라는 노사합의가 그랬군요. 네. 있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역사상 딱 한 건이었어요. 그게 실행이 됐어요? 네. 합의가 됐어요. 이때 김영훈 노동본부장이 감동을 해가지고 드디어 한국 사회 사회연대 임금제에 선례를 만들었다고 아침 회의 시간에 아주 감동에 젖어서 예.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런 게 바로 노동운동인데 우리나라는 까꾸로 있는 노조도 비정규직 나가라 그랬고 정규직 지들끼리 합의하고 이런 합의로 거의 다 갔기 때문에 이건 엄격하게 얘기하면 노동운동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지금 큰 틀에서 어떤 그 대전환의 시대에 큰 뭔가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는데 거기 좀 그 구분해서 일단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그러니까 투자가 되면 공장이 지어지면 그 다음에 생길 문제들이 첫 번째가 이제 용수 부족, 두 번째가 그렇죠. 전기 네. 이제 이런 건데 하루에 삼성이 써야 되는 게 40만 톤이고 하이닉스가 20만 톤, 그러니까 총 한 100만 톤. 네. 그다음에 그 중에 30%는 소위 얘기하는 초순수의 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물어보니까 국산화 작업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외산을 쓰거나 이러지 않고 국산을 통해서 이런 게 가능하다. 네. 그래서 물을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물이 부족해서 막 가뭄이 일어나서 동네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처럼 막 물바구니 들고 물 없어 난리치고 이런 일은 없다라는 게 수자원공사 사장의 설명이고 또 기후부 장관의 설명인데 지금 김종대 의원님은 믿을 수 있어? 이제 이런 표정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여하튼 정부의 설명은 그렇다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스마트 워터 그리드 그다음에 스마트 파워 그리드가 다 되어 있어서 문제없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이제 그 하수의 재활용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기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송배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주민 반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렇죠. 이런 게 예. 있고 또 하나는 어제 기업인들이 요구한 게 정주 여건을 제대로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아주 좋은 학교 뭐 이런 걸 대놓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병원도 그렇고. 예,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화답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총알에서 담당하는 위원장의 위치를
대통령이 직접 하는 거니까. 하겠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넘버링에서 하나하나 내가 다 꼼꼼히 챙기겠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 만들었던 거 기억하세요? 기억나요. 네. 예. 이제 그런 것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매일 챙기겠다. 그렇습니다. 현황 점검을 예. 통해서. 네. 네, 그래서 꼼꼼히 챙겨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지금 AI 시대에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또 수많은 일자리가 새롭게 생기고 그 과정에서의 혼란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고 이것은 산업혁명 이후에 가장 큰 혁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모르겠어요.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또 어떤 직업이 새로 올지. 근데 중국의 사례를 보면 정말 뭐 보면 로봇 훈련사 뭐 이런 것들이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노동부도 할 일이 많아질 거고 복지부도 할 일이 많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또 많은 시청자들이 의견 주고 계신데 셰퍼드님과 아케민 슈퍼치퍼님 너무 감사드리고 토마토 온에어님은 이번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김민석이 반드시 당대표가 돼야 합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YO 영님은 유시민의 오만함이 결국 자신을 찌르네요. 민주화 운동이 그의 모든 실언과 실패를 합리화해주지는 못합니다. 고성국도 민주화 운동을 했던 자입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수중폭파다님은 우리 구씨 진짜 방송 센스 있고 웃음도 사람을 너무나 기분 좋게 합니다. 똑똑해서 논리적으로 정리도 잘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폭파다님에게는 뭐 따로 이 선물이라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겠네. 너무나 매일 저를 챙겨주셔가지고 야.